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5번째 생일의 아들이 나를 차에 밀어 넣으며 말했다. 이 사람을 산으로 데려가요. 그게 마지막 생일이 될 테니까. 차가 멈췄을 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온몸이 떨렸다. 사람들은 희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가? 고귀한 것이라고, 인격을 단련시킨다고. 당신이 희생한 대상은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지금 여기 75살이 된 내가 앉아 있다.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줄 준비가 되었다. 엄마란 다른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그 말을 믿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면 언젠가 그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늙어서 혼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따뜻한 보살핌과 유자차, 그리고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라는 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하루가 찾아온다. 나는 75살이다. 내 성인 시절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 바로 그 집에서 잠을 깼다. 담장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집이지만 정든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새 아이를 키웠고 퇴근하는 남편을 맞았다. 이곳에서는 늘 파이 냄새와 남편 박민호 씨가 대학 시절부터 쓰던 오래된 스킨 향기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정적뿐이다. 오직 나와 그들에게서 남은 모든 것, 벽에 스민 추억만이 있을 뿐이다. 2년 전 남편 민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혼자 산다. 불평하지는 않지만 물론 때때로 힘들다. 막내 민석이가 가끔 전화를 한다. 보통은 용건이 있어서다. 엄마, 안녕하세요.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딱 금요일까지만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딸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전화한다. 엄마, 나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민이는 시험 망쳤고 서연이는 대회 준비해야 하고 아시죠? 그리고 큰아들 준혁이는 이미 10년 전부터 가족의 관심사에서 벗어났다. 그는 변호사이고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그에 걸맞은 아내가 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모든 게 어긋났다. 그리고 75번째 생일 아침. 누군가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날이었다. 나는 주전자를 켜고 커피를 내렸다.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정원은 이미 시들었고 서리가 마지막 국화까지 죽여버렸다. 밖은 잿빛이고 흐렸다. 나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 앞에는 민석이가 점퍼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 눈이 묻어 있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소년처럼 웃는다. 내 어리석은 심장이 철렁했다. 아무리 오랜 고통과 피로가 쌓였어도 그는 내 아들이다. 일찍 왔네. 내가 말했다.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어디 가시기 전에 엄마 모시고 가려고요. 일 시작하기 전에요. 나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다. 엄마, 저희가 수진이랑 준혁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엄마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생신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야죠. 예를 들면 저기 설악산 근처 소림마을에 좋은 리조트가 있대요. 경치도 예쁘고 자연도 있고 조용하고요. 엄마가 거기에 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모든 걸 잊고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때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75회를 살아보면 말 속에 숨은 뜻을 듣는 법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저희가 이미 다 준비했어요. 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운전기사님도 좋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데려다 주시고 장소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원하시면 하룻밤 묵으셔도 되고요. 전부 저희가 부담할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랑 같이 가니? 엄마, 저희는 다 일이 있어서요.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사님이 다 안내해 주실 테니 괜찮을 거예요. 다 엄마를 위한 거잖아요. 하루라도 혼자 계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돌아오는 건 언제든 원하실 때요. 며칠 뒤에 돌아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 저기 오나 봐요. 차의 경적이 울렸다. 나는 복도에 있는 거울로 다가갔다. 내 모습을 본다. 75살의 여자. 남편이 40살 생일에 사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로 묶었다.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들이 참 좋은 할머니야. 자상하셔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 엄마, 화 안 나셨죠? 나는 그에게 돌아서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뱃속에 품고 꼬박 하루 동안 진통하며 낳고 6살 때 아팠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간호하고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3가지 일을 하고 그가 빚에 시달릴 때 연금을 내주었던 바로 그 어른 남자였다. 아니, 아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화나지 않았어. 나는 다른 무언가였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난 여자였다. 문 밖으로 나섰을 때 길가에는 이미 차가 서 있었다. 깨끗한 헤드라이트를 가진 검은색 현대 그랜저. 마치 눈과 진흙탕기를 달린 것이 아니라 전시장에서 막 나온 듯 바퀴 아래에는 매트까지 깔려 있었다. 옆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귀밑머리, 단정한 코트깃.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등 뒤로 한 채 침착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민석이가 강지원 씨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여사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림마을 리조트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신사처럼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민석이는 내가 하룻밤 묵을 경우를 대비해 내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기까지 했다. 참으로 자상했다. 그리고 내가 차에 앉았을 때 나는 들었다. 데려가세요. 저 여자의 마지막 생일이 될 테니. 우리 골칫거리처럼.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들었다. 내 청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 나는 항상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날은 선물이 아니었다. 이별이었다. 그들은 내가 짐이라고, 엄마는 늙고 지쳤으니 안식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요양원을 찾아냈고 서류에 서명했다. 내 아이들, 내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그 아이들이. 나는 창밖으로 내 집이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셔츠를 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수진이의 10살 생일에 케이크를 자르던 그 집. 민석이는 아마 이미 형제들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는 구덩이도 눈도 젖은 도로도 없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달렸다. 강지원 씨라고 하셨죠? 나는 거울로 그를 자세히 보며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다. 그 눈, 그 침착한 목소리, 그 꼿꼿한 어깨, 나는 기억해냈다. 1994년 소말리아. 나는 그때 UN 평화유지 의료지원단으로 파병된 부상병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배에 부상을 입은 한 젊은 군인이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그는 성스의 경계에 누워 있었고 의사들은 희망을 버렸다. 나는 나흘 동안 그의 침대 곁을 지키며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엄마를 부르고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다. 나는 그때 떠났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당신 혹시 그때 내가 물었다. 그는 거울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자 여사님,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당신이 그 사람인 줄 몰랐을 텐데요. 네,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그냥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했을 뿐이고 저는 마침 그 근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사실은 저는 지난 몇 년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언젠가 보답하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슴이 꽉 막혔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내 남편에 대해서도 아셨나요? 2년 전 박민호 씨의 사망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민석이의 빚, 준혁이의 사기, 수진이의 비리에 대해서도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는 거울을 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민석이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3천만 원, 사채업자에게 2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수진이는 자선단체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지도 않은 모금 활동을 꾸며 자기 주머니로 넣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하고 아내를 속이고 있으며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 호텔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은 내가 키우고 낳고 믿었던 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제가 당신을 소리케어 요양원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미 서류에도 서명했고요. 치매 의심, 판단력 상실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집을 팔고 당신의 모든 돈을 인출할 겁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도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재처럼 쓰게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은 날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군요. 아닙니다. 저는 호숫가에 있는 제 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조용해서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는 나를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복수라도 말이죠. 우리는 북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텅 빈 마을, 헐벗은 자작나무, 비에 젖어 어두워진 표지판을 지나쳤다. 고속도로는 지평선 너머로 멀리 뻗어 있었다. 이 길 위에서 내게는 목적지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내가 한때 구했던 이 남자만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지만 생각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강지원 씨,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곁에 있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의료진도 친척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지난 30년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노인을 버리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값에 어떻게 서로를 파는지.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도로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때 살아남아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매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양심은 해야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호숫가 4km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당신 자녀들은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저 멀리 물빛이 반짝였다. 넓고 잿빛이며 납덩이처럼 무거운 호수. 그리고 그 너머로 짙은 소나무 숲과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보였다. 굴뚝이 있는 연회색 집. 우리는 나무 울타리에 차를 세웠다. 강지원 씨가 내려서 문을 열었다. 차는 자갈길을 따라 들어갔다. 환영합니다. 이순자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임시 본부입니다. 집안은 소박했다. 나무 식탁, 벽난로, 담요가 덮인 안락의자. 벽에는 역사, 심리학, 군사회고록 등이 꽂힌 책장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이름, 숫자, 이체 내역, 날짜가 적힌 수많은 표가 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당신 자녀들의 자금 흔적입니다. 저는 그냥 지켜본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죠. 언젠가 당신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부엌에서 커피 2잔을 들고 와 내 앞에 한 잔을 놓았다. 그들에게는 빚이 있고 사기가 있고 양복과 미소 그리고 엄마 걱정 마세요라는 말 뒤에 숨겨둔 더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앉아서 화면을 보았다. 민석이의 의심스러운 계좌로의 수십 건의 이체, 빚, 담보, 수진이의 재단 기금에서의 소액 인출, 자발적 모금이라는 명목의 가짜 보고서. 준혁이는 더 심각했다.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키프로스의 계좌, 세금 탈루, 법률 사기. 강지원 씨, 이걸 전부 모으신 건가요? 네. 정보부에서 20년 근무한 기술이 아직 남아있어서요. 나는 이 서류들을 보며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계획된 배신이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일이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집은 이미 감정평가를 받고 경매에 붙여졌고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강지원 씨,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두르거나 설명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생각할 수 있었다. 집안은 따뜻했고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렸다. 밖에서는 북풍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어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장난감도 은행카드도 낡은 가구도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그들의 어머니고 그들은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다음날 아침 나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에서 깼다. 민석이가 또 빚을 졌을까? 수진이가 남편과 싸웠을까? 준혁이에게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까? 걱정하며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 요구, 부탁, 조종 없이 내 자신의 리듬으로 깨어났다. 부엌에서는 이미 커피 향이 났다. 강지원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마치 외과 의사처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의심이나 동정이 아닌 오직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순자 여사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내게 서명이 된 봉인된 편지 3통을 건넸다. 이게 뭔가요? 각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각각 마지막 기회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민석이라고 쓰인 봉투를 열었다. 민석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너희가 원했던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빚, 마약,
그리고 나를 없애려 했던 너희의 시도까지 너에게 48시간을 주겠다. 지정된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증거 서류 사본이 경찰, 검찰, 그리고 네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결정은 내 몫이다. 내 엄마가.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들의 확신의 못을 박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다. 수진이에게 보내는 편지도 부드럽지 않았다. 수진아, 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모금했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 교회에서의 가짜 모금과 네가 어떻게 보고서를 조작했는지도 안다. 2,500만 원 48시간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국세청, 검찰, 그리고 학부모 단톡방으로 넘어갈 것이다. 선택해라. 내 엄마가 준혁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더 길었다. 그는 파트너 변호사이고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준혁아, 해외 계좌, 유령 고객, 현금 이체, 차명 카드,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자료들을 국세청, 변호사협회, 그리고 내 로펌에 넘길 수 있다. 혹은 네가 1억 원을 48시간 내에 이체하고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거나 내 어미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강지원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의 의지, 자유, 재산을 파괴하며 당신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조용히 재판 없이 망신 없이 빠져나갈 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침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보내죠? 퀵 서비스로 수령 확인증을 받아서 보낼 겁니다. 내일 점심때쯤이면 각자 손에 편지가 들어갈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하죠? 내가 물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우리는 2차 공세를 준비할 겁니다. 그는 검찰청, 국세청, 변호사협회, 연방마약통제국, 19번 학교 학부모위원회, 언론인이라는 제목이 붙은 폴더들을 꺼냈다. 이건 만약 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 동시에 나갈 겁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숨을 기회도 없이요. 언론인들은요? 그는 화면의 버튼을 눌렀다. 제목이 나타났다. 세 자녀, 어머니 재산 노리고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으나 어머니는 더 영리했다. 이건 나에 대한 건가요? 이건 그들에 대한 것이고 일어선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버려진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돌아온 여자였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날씨가 변해 있었다. 호수는 햇살에 반짝였고 하늘은 맑았다. 공기는 소나무 향으로 깨끗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깨달았다. 나는 희생자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위협으로 깨어났다. 강지원 씨가 노트북과 큰 폴더를 들고 나왔다.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퀵 기사들이 오늘 저녁까지 편지를 전달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불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낡은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이건 그들만을 위한 직통 전화입니다. 번호는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됩니다. 당신은 말할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제 규칙은 당신이 정합니다. 우리는 14시 16분에 첫 전화가 울릴 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석이었다. 내가 받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왜 요양원에 안 계세요? 이 편지는 뭐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착오가 아니란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빚이요? 엄마가 다 오해하신 거예요.
너 기억나니, 민서가? 7살 때 이웃집 유리창을 깨고 고양이가 그랬다고 말했던 거. 나는 그때도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넌 거짓말할 때 항상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지거든.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구나. 그는 침묵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48시간.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강지원 씨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확신에 차고 차분한 나.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뿐이었다. 15시 2분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거 아세요? 안다. 이걸 배신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지. 엄마, 제발요. 애들이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걸 망치고 싶으세요? 아니, 수진아, 너희가 이미 망쳤지. 나는 그냥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저녁에 강지원 씨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준혁이가 집 매매 위임장을 취소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부동산 중개소에 3번이나 격분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그렇다. 이제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반드시 전화할 것이다. 19시 44분에 전화가 울렸다. 준혁이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생각하게 돌아. 두려워하게 돌아. 내가 낡은 그릇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졌을 때 느꼈던 감정의 1%라도 느껴보게 둬라. 강지원 씨가 차를 내왔다.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았다. 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나는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오트밀을 끓였.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나는 이것이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강지원 씨가 전화를 들고 들어왔다. 시작됐습니다. 민석이가 신용카드에서 900만 원을 바로 인출했습니다. 수진이는 두 아이의 적금 통장에서 남은 돈을 모두 뺐습니다. 준혁이는 고객 계좌에서 자기 개인의 키프로스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도망치는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이제 공개적으로 서류상으로 범죄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았다. 바람이 가을 숲의 냄새를 실어왔다. 마음속은 평온했다. 두렵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또 민석이었다. 내가 받았다. 엄마, 제발요. 제가 다 이해했어요. 원하시면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다 돌려놓을게요. 그냥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그저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엄마, 제발요. 그들이 전아내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해요. 학교도 알게 됐고 교장 선생님도 아세요. 전 끝났어요. 엄마, 아들이 내 선택이었어, 민서가. 네가 내가 방해된다고 결정한 그날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다. 12시 30분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흐느낌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학교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도 알게 됐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제발 이게 농담이라고 더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잠시, 또 잠시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니? 내 자식들이 나를 없애려고 서류에 서명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떠날 때 자물쇠에서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 들었니? 너희가 자란 집을 마지막으로 보던 내 모습을 봤니? 엄마, 우셨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이제 더는 울 수 없단다. 48시간이 지났다. 너희는 선택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강지원 씨가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준혁이만 남았습니다. 아침 내내 조용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다. 14시 1분에 전화가 울렸다. 준혁이었다. 어머니, 그 두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세기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게임에 발을 들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강지원 씨가 맞은편에 앉았. 이해한단다. 준혁아, 넌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늙고 약하다고. 하지만 소식이 있단다, 얘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지금 편하고 조용한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마침내 깨달은 한 여자와 통화하고 있는 거야.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당신은 웃음거리가 될 거고 우리를 파멸시킬 겁니다. 아니, 준혁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파괴한 거야. 나는 그저 전송 버튼을 누를 뿐이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강지원 씨가 나를 보았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됐어요. 그는 버튼을 눌렀다. 하나, 둘, 셋. 몇 분 후 지역 경찰서에는 민석이의 빚기록이 담긴 파일이, 국세청에는 수진이의 자금 세탁 계획이, 변호사협회에는 준혁이의 비리 폭로 자료가 전송되었다. 학교, 교회, 로펌에는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행각의 사본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수석 기자에게는 사진, 스캔본, 음성, 녹음 등 모든 패키지가 전달되었다. 노트북 화면에 기사가 떴다. 새 자녀, 어머니 집 팔려다 데려 당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제목 아래에는 늙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닌 단호하고 맑고 진정한 내 얼굴이 있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효과는 폭발과 같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민석이었다. 강지원 씨는 그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잠시 후 두 남자가 다가오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그가 빚진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 친구들은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강지원 씨가 해설했다. 아마 그는 이제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1시간 반 후 수진이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조지아로 휴가를 떠나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었다. 횡령, 탈세 혐의, 그녀와 함께 자선 모금 서류, 기부자 명단, 그리고 돈이 결코 전달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었다. 그리고 준혁이는 양복을 입은 채 동료들 앞에서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영상에서 그는 무언가 설명하려 하고 변호사에게 소리치고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변호사 협회는 이미 그의 자격증을 취소했다. 그의 상사는 기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해가 숨 너머로 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분노도 불안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다. 강지원 씨가 베란다로 나왔다. 모두 끝났습니다. 3명 모두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찾아올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요, 편지를 쓰거나 애원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반의 먼지처럼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때를 기다리며 침묵했을 뿐이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내가 받았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흐느낌과 헐떡이는 목소리. 엄마, 제발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계좌는 동결됐고 아이들은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남편은 이혼하고 싶대요. 엄마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녀가 나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말을 들었다. 수진아, 네가 그랬지. 내가 이제는 어차피 이해 못한다고. 모든 노인들은 현실 감각을 조금씩 잃는다고. 이제 알겠니?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서류는 이미 서명되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엄마, 저희는 두려웠어요. 빚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도왔단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15분 후 유선 전화가 울렸다. 준혁입니다. 네가 이겼어. 그가 말했다. 조용하고 감정 없이. 넌 우리를 파괴했어. 이걸 되돌릴 수는 없겠지. 절대. 네, 나는 침묵했다. 그는 계속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떠넘기면 된다고. 엄마가 스스로 동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당신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탁했고, 믿었고, 사랑으로 침묵했지. 너희는 계산으로 그랬고, 차이가 있단다. 네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어. 아니, 준혁아. 나는 너희가 그 결과와 마주하게 했을 뿐이야.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강지원 씨가 다가왔다. 민석이만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화하지 않을 거야. 전화했다. 21시 7분. 전화기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목소리는 잠기고 거칠었다. 엄마, 나 경찰서야. 얼굴이 엉망이야. 그들이 돈을 찾고 있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 날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지, 그렇지? 나는 눈을 감았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널 감싸주지 않을 뿐이다. 엄마, 다 이해해요. 그냥 말해줘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건가요? 나는 느끼는 그대로 대답했다. 어쩌면. 하지만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닐 거야.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밖은 어두워지고 소나무들이 바람에 속삭였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버텨낸 여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전화도 소동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나와 민트차와 햇살이 비치는 호수의 풍경만이 있었다. 마치 하늘 그 자체가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것 같았다. 강지원 씨는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침착한. 내가 그때 구했고 이제는 나를 구한 사람.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난 10년보다 더 잘 잤어요. 그가 옆에 앉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네, 모든 것을요. 나는 더 이상 민석이에게도, 수진이에게도, 준혁이에게도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다. 그들은 내 침묵 위에 삶을 쌓았고, 나는 그저 그 침묵을 지웠을 뿐이다. 점심때 젊은 기자가 찾아왔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녹음기와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목소리만 가능할까요? 신원은 숨기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세부사항 없이, 그러나 진실되게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얼마나 편한 어머니가 되기 쉬운지, 위임장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필요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자유롭고 옳은지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댓글이 달렸다. 강한 여성이네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저는 68세인데
저도 제 아이들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덜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읽으며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처럼 편하게 만들어지고 구석에 세워지고 담요로 덮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일어선다. 사흘 뒤 봉투가 도착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고 계좌는 동결 해제되었다. 모든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사기 미수 행위로 인정되었다. 담당 수사관은 종이 아래에 손으로 썼다. 당신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강지원 씨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당신의 물건들입니다. 모아둔 책, 앨범. 원하시면 여기에 오래 계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나는 집과 호수와 그리고 더 이상 검은 차에 실려가며 버려졌다고 생각하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 옛집에서도 옛 지위에서도 나는 새롭게 살고 싶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할 때예요. 어디로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요. 그가 내게 열쇠를 주었다. 차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처럼 검은색이었지만 이제 나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였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천천히 확신에 차서 출발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저는 75살입니다. 제게 더 이상 자식은 없지만 인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